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진수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수줍네요, 목소리가. 아니, 오늘 네. 제가 오늘 입 주변에 마취를 해가지고 오? 그 레이저 제모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덜 풀린 것 같아요. 좀. 저도 그거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너무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와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네. 근데 왜 저보고는 아플 거라고 그러던데? 금방 끝나기도 하고 예. 버틸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코수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아플 거라는데 진짜예요?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얇아가지고 괜찮은데.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태국 이야기예요. 태국. 오. 근데 아셔서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이야기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10년 전쯤에 20대 중반에 똘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똘비는 중국에 사는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거기서 이제 친해진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방학 맞이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물으니 이번에 친구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좀 괜찮아서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한다. 같이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리 가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했대요. 그래서 삼가 의사를 밝히고 그 인원을 보니까 똘비를 포함해서 4명이 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잡고 이제 항공권 티켓팅을 하고 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태국 처음 갈 때 보통은 방콕을 많이 가잖아요. 똘비도 마찬가지로 방콕을 가게 됐는데 방콕에 도착해서 보니까 좋았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보다 더 발전한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 하면서 여행을 몇 박 며칠로 해서 즐기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4명 중에 똘비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좀 친한 친구들이라도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특히 식사 부분에서 좀 그랬대요. 똘비는 오랜만에 한식당 가서 한식도 좀 먹고 싶고 아니면 뭐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좀 먹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중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식을 찾더래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한국식 중식이 아니고 오리지널 중식 있잖아요. 똘비는 이 중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유학생활 중에도 혼자 밥을 해먹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중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얘들아 나 점심을 좀 따로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맥도날드가 보여가지고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맛에 맥도날드 가는구나 하면서 빅맥을 먹고 그리고 옆에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혼자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렇게 혼자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래요. 아무래도 혼자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좀 끌려다니고 약간 좀 이랬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우연히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마주쳐가지고 이분하고 좀 저녁 식사도 하고 할게. 너네끼리 놀고 오늘은 따로 놀자. 이렇게 거짓말을 좀 쳤대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 호텔방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좋다는 데도 가보고 여기저기 혼자 잘 다녔는데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가볍게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며칠 내내 라이브 펍을 갔었대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펍 말고 클럽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클럽을 찾아봤대요. 어디 클럽이 좋은가. 근데 그때 당시에 방콕 내에서 좀 많이 유명한 클럽 한 곳을 찾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클럽 없어졌고 다른 유명한 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EDM이 한창 많이 강세였을 때라 똘비가 이제 찾은 클럽은 올카인드 뮤직이라고 해서 K-팝도 나오고 팝도 나오고 힙합도 나오고 뭐 이런 클럽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가야겠다 싶어서 그 클럽을 가게 된 거죠.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사람이 진짜 웨이터들 빼고 10명도 없더래요. 안에 음악은 막 쿵쿵거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엄청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괜히 왔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엄청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볼까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좀 있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맥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테이블 잡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 중국 친구들이 위챗 방에다가 자기들 노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게 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텅 빈 클럽 사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똘비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혼자 재밌게 놀았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클럽 안이 꽉 차 있더래요. 그때 시간이 한 12시쯤 됐는데 진짜 꽉 차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 찼는데 아 이거 진짜 하풀이구나 하면서 막 재밌게 논 거죠, 똘비도. 그러다가 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이 몇 번 마주쳤대요, 계속. 그 테이블에는 남자 둘 그리고 여자 셋, 5명으로 구성된 무리였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귓가에 입을 갖다 대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발음이 괜찮았대요. 한국어 발음이. 놀라가지고 똘비가 네 한국인이에요 답을 했더니 그 똘비한테 다가온 태국인이 자기 잔을 이렇게 내밀면서 건배하자는 듯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건배하고 한 모금 마시고 근데 그 태국인이 똘비 팔을 잡고 자기 테이블 쪽 가리키면서 자기 친구들이라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더래요. 똘비가 투게더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끌고 가더래요. 반강제식으로 끌려간 거죠, 똘비도. 갔더니 이제 양주 한 2-3병 있고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껴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다 친구 같고 그리고 나이대는 비슷해 보였대요, 똘비 본인하고. 근데 똘비가 끼므로써 좀 성비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똘비가. 그래가지고 내가 있어서 3대3이 됐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한국에서 왔냐, 몇 살이냐, 맞춰봐라,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 그 친구들은 그냥 로컬 일반인이더래요. 뭐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래서 친구 생일이어서 클럽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근데 그 와중에 노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똘비하고 좀 아이컨택이 좀 있었대요. 계속 몇 번 있었는데 똘비도 그 친구가 좀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다가 괜히 뭐 잔 들어가지고 짠하고 막 이렇게 숙맥처럼 있으니까 그 남자 친구들 2명 있잖아요. 그 둘이 뭐 눈치를 챈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친구를 똘비한테 막 밀더래요. 같이 놀으라고 둘이. 그래서 막 맞춰서 부비부비 춤도 추고 즐겁게 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무아지경인 채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클럽 안에 조명, 불이 켜지더래요. 음악도 팝 발라드 음악이 나오고 웨이터들이 막 자리 정리하고 이러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2시더래요. 태국 클럽은 새벽 2시에 닫는데 2부 클럽이니 뭐 그 이후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보통 불법이고 이 클럽은 2시에 닫는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고 재밌었다 생각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하고 막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주고받았대요. 근데 막상 헤어지려니까 좀 아쉽더래요. 그래서 너네 다 집으로 가냐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렇게 묻더래요. 나는 좋다. 솔직히 술이 좀 들어가니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벌러덩 누워서 쉬고 싶은데 그것보다 얘네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대요. 그래서 반반 찢어져가지고 택시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그 똘비랑 눈이 맞았던 그 여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핌이라고 해볼게요. 핌이 좀 취해가지고 집에 간다고 막 택시를 잡더래요, 밥 먹다 말고. 그래서 친구 2명 나오고 똘비도 나오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똘비도 핌을 보내고 나니까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지더래요. 피곤하고 술기운도 막 가득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가겠다, 나 모레까지 여기 있으니까 뭐 내일이나 뭐 클럽 가든지 아니면 저녁 먹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고 프론트에 카드키 맡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친구는 자고 있더래요. 둘둘 방을 잡았는데 이 친구는 똘비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인 거죠. 대충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이 든 거죠. 눈을 떴을 때는 그 중국 친구들이 방에 모여서 막 떠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술 얼마나 마셨길래 이제 일어나냐, 친구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좀 위스키를 마셔가지고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네? 아침 시간이 좀 지난 시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먹고 왔는데 너 깨었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는 아침 생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빨리 씻고 나갈 준비나 하라고 보채더래요. 그래서 대충 어영부영 씻고 관광 모드 옷을 좀 챙겨가지고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아직 해는 짱짱하고 더우니까 카페에 앉아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어제 만났던 친구들하고 핌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어제 뭐 잘 들어갔냐, 뭐 재밌었다, 언제 돌아간다고 했지, 뭐 이런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둘씩 답장하면서 그 중국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우리 오늘은 그냥 하루 짧게 투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머리 쓰기도 싫고 뭐 여행사 같은 데 가면 저녁까지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 같은 거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러더래요. 똘비도 마침 뭐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오케이 알겠다 해가지고 친구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대요. 그래서 대충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냥 여행사 작은 점포 같은 데 하나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들어갔대요. 무작정. 어딜 가나 다 비슷하겠지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여행사를 들어갔더니 한 명이 카운터 앉아서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투어 원데이 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다리라면서 코팅된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하나를 들고 똘비네 일행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투데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오늘 투데이 이렇게 했더니 코팅된 종이에 옵션들이 쭉 있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대요. 하루 투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국어로 된 메뉴를 보여줬대요. 대충 봤더니 그냥 갔던 데도 좀 겹치는데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했대요. 이제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내고 그 주인이 30분 정도 있다가 차 한 대 올 건데 그거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0분 정도 그 여행사 안에서 기다렸대요.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예. 시간을 보니까 30분 정도 지났는데 언제 오나 하고 밖을 보는데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서더래요. 그때 마침 와가지고 그러더니 그 여행사 주인이 다른 손님들 막 응대를 하다가 그 차를 보고 급하게 똘비한테 저거 타면 된다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고 나가서 승합차를 탄 거죠. 근데 기사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탔는데 별 대답은 없었대요. 인사도 없고. 보통 그런 거 가이드 해주는 분들은 문도 열어주고 뭐 짐도 받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인사도 없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중국어로 얘기를 했대요. 여기 손님 대우가 참 뭐 같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예. 그러게 좀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나보다 하고 친구들하고 어제 있었던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0분이 갔는데도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큰 강이 하나 있어요. 방콕에. 예? 거기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짜오프라야 강인가 하면서 이쁘니까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내줬대요. 여기 짜오프라야 강 근처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똘비가 옵션이 적혀있는 팜플렛 같은 걸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펼쳐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봤대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뭐 일정을 자기 맘대로 변경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일정 숙지를 좀 하려고 한 거죠. 다시 보니까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뭐 구경하고 뭐 마사지 받고 밥 먹고 저녁에는 크루즈 탔다가 뭐 이런 일정을 대충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 경로마다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내주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봤대요. 그렇게 한 20분쯤 더 갔을 때 차가 딱 섰는데 운전한 그 기사가 뒤를 보면서 태국어로 막 뭐라 하더래요. 근데 태국어를 모르잖아요. 한참 그 못 알아듣는 표정을 보이니까 번역기를 켜서 보여주는데 중국어로 된 번역이 뭐였냐면 시간상 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마사지를 먼저 받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몸도 뻐근했는데 뭐 잘 됐다 하면서 차에서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냥 시내 아니었대요. 엄청 번화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꽤 있고 저 멀리 그 고층 호텔에 유명한 루프탑 바도 보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주변 둘러보고 있는데 그 기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건물로 안내를 하는데 그쪽으로 그냥 따라갔대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건물 옆에 그 좁은 계단이 하나 있더래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나 건물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냈대요. 나 여기서 마사지 받게 생겼다. 이런 하소연 같은 걸 좀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서 꺾으니까 철제 문이 하나 있고 그 기사가 문을 열고 똘비 친구들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죠. 친구들 따라서 들어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카운터 같은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인사를 하더래요. 똘비도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가 문을 닫고 그냥 가더래요. 차에 기다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아주머니가 안내해준 대로 각자 방에 들어갔대요. 방은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중앙에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매트 있고 거기에 수건 덮어져 있고 그 위에 갈아입을 수 있는 그 편한 옷이 한 장 있었대요. 그냥 마사지샵 같은 느낌인 거죠. 들어가서 매트 위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사지사가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마사지를 시작한 거죠. 근데 마사지를 받는데 아직 좀 술이 덜 깬 건지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진동이 막 울려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봤더니 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마사지를 멈추게 하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니까 좀 어눌한 한국어로 여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다 핌 친구예요. 지금 마사지 받아요? 한국말로 대답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 받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거기 마사지샵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마사지샵 맞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무 찝찝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일어났대요. 손 저으면서 마사지 캔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마사지사 일어나더니 똘비를 못 나가게 문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마사지 캔슬 취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이다이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 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고 나 갈 거다 하면서 옷 챙겨가지고 한 팔로 그 마사지사를 살짝 옆으로 밀었는데 안 밀리더래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못 나가게 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게 한다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똘비가 자기 입고 온 옷을 어깨에 걸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문 앞으로 가면서 마사지사가 막으니까 그냥 몸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뭐 덩치 좀 있는 남자가 미는데 안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열고 복도로 딱 나왔는데 그 들어왔던 입구 쪽에 소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태국 남자들이 몇 명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일반 손님으로 보이진 않고 똘비를 보자마자 좀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똘비가 이거 뭐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도 입구 쪽에 있어요. 맨발이에요 지금. 근데 쟤네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문 안에서 그 마사지사가 나오려고 문을 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방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막 소리치면서 부른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나오는데 방 안에서 좀 몸싸움하는 막 후당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둘씩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뭐 묻지도 않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파에서 일어났던 그 태국 남자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 잭나이프라고 하나요? 작은 그 접이식 칼 있잖아요. 그걸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마사지사들은 허겁지겁 막 복도에 나왔다가 그 태국 남자들 보고 끝에 어디 구석방으로 사라지더래요. 지금 상황이 칼을 든 태국인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복도는 막혀있고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면 이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예. 지금 반팔에 반바지 그리고 맨손에 맨발인데 칼 든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해도 최소 피는 봐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막 친구들 심장 소리가 막 섞여서 들리더래요. 그 정도로 막 심장 소리가 크게 나더래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중국어로 내 방에 작은 창문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뛰어내리자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넷이 동시에 그 마지막 나온 친구 방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 남자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막 따라왔는데 문 들어가서 문을 쾅 닫자마자 밖에서 문을 이렇게 강하게 막 당기더래요. 열라고. 그래서 일단 3명이 문 손잡이 잡고 막 잡아당기고 한 명은 먼저 뛰어내리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뛰어내리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뛰어내렸는데 똘비가 제일 마지막이었대요. 근데 혼자서 몇 명이 당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랑 거의 동시에 같이 달려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예. 그 높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막 아프더래요. 예. 근데 지금 거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친구를 따라서 막 뛴 거죠. 한참을 막 뛰는데 맨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속도를 못 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몸을 숨길 데를 찾자 해가지고 한 건물 사이에 숨었대요. 넷이서. 근데 드는 생각이 아직도 해가 이렇게 중천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심장은 빨리 뛰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친구들한테 잠깐 있어봐 하고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핌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그 한국어 잘하던 친구가 받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여긴 차도 없고 택시도 안 다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지금 위치 찍어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핌 친구가. 그래서 그 지도 앱으로 현재 위치를 캡처해가지고 라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그 순간에 이거 얘한테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얘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었고
얘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어차피 얘 아니었으면 잘못됐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믿어보자 하고 캡처한 그 위치 사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차 번호하고 색깔하고 차종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래요. 그래 한 10분쯤 있었을까? 그 핌 친구가 말했던 차가 건물 사이 그 도로 쪽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왔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더 멀리서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그 마사지샵에서 마주쳤던 그 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타 해가지고 친구들 막 차에 밀어놓고 막 하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칼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차에 타서 문을 딱 닫았대요. 예. 막 그 사람이 차 창문 막 두들기면서 내리라고. 근데 택시 탔으니까 일단 출발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출발을 해서 무사히 호텔에 내렸대요. 네. 근데 지금 4명 전부 중요한 짐이 그 마사지 샵에 있고 와. 맨발에다가 마사지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4명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똘비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대요. 일단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뭐 가벼운 타박상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그 대사관에서 비상여권 받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좀 도와줬대요. 근데 이 똘비랑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당한 게 없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진행이 더디더래요.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하고 그냥 경찰들 입장에서는 마사지 업소에 개인 소지품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보기에는 똘비네가 아는 게 그 여행사 통해서 갔다는 거랑 위치 캡처해 놓은 거 사진 그거 2개잖아요. 그 위치에 경찰들이 가도 실제로 똘비네가 직접 가야 이 건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수사해달라 요청만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대요. 중국 도착해서 핌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도움을 줬던 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어학당인지 뭐 유학생활을 했어가지고 예. 한국말을 잘했던 건데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좀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해주기를 최근에 한국인 친구가 방콕에 와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예. 이 친구가 방콕에 와서 당할 뻔했던 일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예. 차 잘못 타가지고 진짜 인생 마감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핌이 뭐 한국인 친구 생겼다고 연락하는 거 보다가 사진 보내주는 거랑 마지막에 그 계단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그거 같은데 해서 바로 전화하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 똘비네는 여행사를 잘못 간 게 아니고 여행사 앞에 주차했던 그 차 있잖아요. 똘비네가 탔던 그 검은색 승합차 그 차를 잘못한 거더래요. 걔네가 실제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투어카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행사들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같이 좀 급하게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만드느냐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인데 똘비가 당할 뻔했던 거는 마사지를 받잖아요. 마사지를 받다가 끝나갈 때쯤에 마사지사가 뭐 준비하고 온다고 해놓고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방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마사지를 하는데 그때 미리 매수한 경찰이 들이닥쳐서 로 잡아가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는 증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2번째로 들어가는 마사지사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라고 잡아다 넣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잡아가서 가둬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너 실형 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갈취를 하는 수법인데 이거 말고도 마사지를 받다가 뜨거운 스톤 있잖아요. 돌로 근육 풀어주는 거. 그걸 하는 척 하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 잠에 들면 매를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미쳤네. 아니면 마사지샵이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바로 공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조직도 있고 갖가지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범죄가 한때 유행을 좀 했대요. 태국에서.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참 동남아에서 저지르던 셋업 범죄를 모방한 거예요. 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외국에서 마사지도 맘 놓고 못 받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사지샵이 보통은 1층에 입구가 있고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은데 이야기에 나온 곳처럼 뭐 2층 철문으로 돼 있고 내부가 안 보이고 갇힌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는 위험할 수 있다고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외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아니, 한국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인데, 거기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많은 곳이 괜히 치안이 좋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좀 돌아다니셔라. 이런 취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고 또 좋은 취지인 건 뭐냐면 이런 방법이나 그런 행위 자체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저희 규정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해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은 알고 있으면 비슷한 방법을 당했을 때 이거 아니구나, 이거 빨리 뭐 이 자리를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우리 또 입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진수바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해주시지만 나는 군대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군대 괴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게 수집한 사연은 아니고 오랜만에 제 얘기 하나 가져와 봤는데 군대 괴담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우선 제가 복무를 했던 부대는 경기 북부 쪽에 있고요. 4단이나 여단 같은 큰 규모는 아니고 그냥 대대 단위의 작은 부대였어요. 제가 처음 자대를 가서 2주 대기 기간을 받았는데 2주 대기가 뭐냐 하면 훈련소를 수료하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에 가면은 노란색 견장을 하나 줘요. 이게 그 유명한 2등별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는 최고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근데 그 매직이 한 2주 가는 거예요. 네. 2주 동안에는 자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근무를 안 세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2주 대기가 끝나고 근무를 서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간 근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병 그리고 불침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약도를 보시면 가운데 핑크색 원으로 쳐져 있는 곳, 여기가 정문이고 오른쪽에 파란 원이 후문, 이렇게 해서 문은 두 개예요. 핑크색은 저희 본부중대가 맡아서 하고 파란색은 1중대가, 주황색은 2중대가 맡아서 근무를 섰어요. 저는 본부중대였어서 입구 쪽에서 초병을 서게 되는데 저희는 선임병, 후임병 둘이서 작은 초소 안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선임병은 바깥 도로 방향을 경계하고 후임병은 안쪽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고참하고 근무를 서게 됐는데 그 고참이 저한테 야, 너 돌비탑 귀신이라고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물으니까 약도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돌비탑이라고 하는 큰 비석인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좀 큰 비석이었어요. 네. 돌비탑이라고 초병 서다 보면 바로 보이는 비석 하나 있지, 거기서 귀신 나온다, 근무 서다가 돌비탑 유심히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귀신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무를 섰어요. 돌비탑 귀신은 그냥 무사히 첫 근무 마쳤죠. 근데 어느 날 저를 좀 잘 챙겨주던 한 고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수야, 너 돌비탑 귀신이라고 아냐? 근데 이 고참은 저보다 한 달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이 고참도. 아무튼 그래서 돌비탑 귀신 말입니까? 저도 김상병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 어제 야간에 근무 서다가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이렇게 대충 대꾸를 했는데 이때 사실 안 믿었죠. 후임병은 근무를 서면 돌비탑을 정면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돌비탑 때문에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초소에서. 그쪽에서 내려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고참이 하는 말이 갑자기 1중대 근무자들도 아니고 돌비탑에서 갑자기 머리 하나가 튀어나오더래요. 몸은 숨기고 머리만 쓱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니 그 사람 얼굴이었는데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갑자기 입이 막 찢어질 것처럼 웃더래요, 그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 바로 있던 선임을 불렀는데 선임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자고 있었대요. 선임이 졸고 있더래요.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더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낮에 들었는데도 무서운 게 매일 새벽에 돌비탑을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좀 무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장난이라고 해도. 근데 고참이니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얘기를 좀 더 들어줬죠.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를. 그게 제가 들은 최초의 돌비탑 귀신 실제 목격담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4-5번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돌비탑 귀신을 봤다는 선임들 얘기를.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지? 네. 사실 안 보이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야기가 도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돌비탑 귀신이 뭔지. 누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만 빼꼼 내밀어서 쳐다본다고 하고, 누구는 또 활동복 위에다가 분장을 차고 돌비탑 주변을 막 뛰어다닌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위병소 쪽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엄청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일병 한 3, 4, 5봉 때쯤 됐을 때거든요. 부대 훈련 시기였는데 부대 저희 본부 중대만 남고 나머지 1, 2, 3 중대는 나가서 여단 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제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적당히 좀 친하던 고참하고 같이 근무를 나갔어요. 네. 잠에서 깨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좀 졸리고 하잖아요. 저도 들어가서도 계속 눈 깜박이면서 잠 깨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섰을 때 누가 지나간 게 아닌데 갑자기 돌비탑에서 어떤 사람이 쓱 나오더니 일중대 초소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죠 처음에는. 근데 분명 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돌비탑 쪽으로 누군가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했는데 돌비탑 우측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그 가로등 아래 딱 서더니 몸은 가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개만 쓱 돌려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기괴한 게 뭐냐면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그 고개 각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고개만 쓱 돌렸는데 그게 뒤를 보는 정도로 고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느끼기에.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저게 돌비탑 귀신인가? 하는데 무섭잖아요. 귀신을 봤으니까. 그래서 얼어가지고 내가 진짜 귀신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막 눈을 비우고 별 짓을 다 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찢어질 듯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총기 보면은 개머리판 부분 있잖아요. 총을 뒤로 이렇게 쓱 밀어가지고 선임 등에 닿게 했어요. 원래 이러면 좀 난리가 나죠. 욕먹고.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목소리도 못 내겠고 그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총을 뒤로 쓱 밀어가지고 선임 등에 닿게 했는데 분명 느껴지는 느낌은 개머리판이 선임 등에 닿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고개를 돌렸어요. 선임 쪽으로. 근데 그 선임이 지금도 좀 소름 돋는데 그 선임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빤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어야 되고 고개 돌리는 것도 아주 잠깐 아니면 안 되거든요. 상황실에서 CCTV 보고 바로 전화 오고 욕하고 해요. 근데 고참이 몸도 완전히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하면서 부저를 눌렀어요. 이 부저가 뭐냐면 위병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 위병소 안에서 징 하고 울려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병을 부를 때 쓰는 용도인 거죠. 그 부저를 누르고 저는 다시 제 경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있는데 그 돌비탑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돌비탑 귀신보다 선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 뒤에서 숨소리도 들리는데 바로 뒤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고참이 제 뒷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위병이 위병소에서 나오면서 왜 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모르겠냐 생각하면서 고개랑 눈을 슬쩍 돌렸어요. 그 위병 나온 쪽으로. 근데 그 흙이 보는데 그 고참이 저를 안 보고 있고 그냥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렸지? 하는데 위병이 초소 쪽으로 다가오면서 왜 놀렸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일병이까지 말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에 있던 고참 최일병이 흠칫하면서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병이 야 최일병 너 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일병이 아닙니다 대답을 했는데 위병이 속된 말로 좀 개집을 한 거죠. 조병수다 자냐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욕 들어먹고 다시 근무를 서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고참이 잤다고 제가 위병한테 잃은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억울한데 들어가면 또 욕먹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사 쪽에서 3명이 근무교대가 이제 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저희는 아니고 1중대 병사들이었는데 돌비탑 지날 때쯤에 제가 고참한테 1중대 근무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근무 교대를 갔으면 전에 근무를 서던 사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 1중대 사람들이. 이상하다. 주도로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갔나?
다른 길이 있기는 있어요. 가끔 그 교대장이 장난친다고 그런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부대에 저희밖에 없거든요. 본부중대. 지금 1중대, 2중대, 3중대 다 훈련 나가가지고 후무는 폐쇄하고 2중대가 근무서는 탄약고는 본부중대에서 맡아서 근무를 서고 있었단 말이죠. 오. 근데 1중대들이 분명 지나갔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을 불렀어요. 최일병님,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1중대 근무교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대에 저희 본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와씨 뭐야 하면서 손을 딱 뻗어가지고 부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위병이 다시 나온 거죠. 아 또 뭔데 하면서 좀 짜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말까지 막 더듬으면서 오늘 후문 폐쇄한 거 맞지 말입니다. 이렇게 물은 거죠, 위병한테. 네. 그러니까 위병이 근데 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최일병이 그 조금 전에 1중대 애들 교대장까지 해서 3명 지나갔는데 저랑 얘랑 둘 다 봤습니다. 돌비탑 지나서 올라가는 거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병 입장에선 난리가 난 거죠. 거수자 3명이 부대 안에서 총 들고 지나간 거니까 확실해?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확실하거든요. 저 안 졸았고 최일병도 직접 봤다니까. 그래서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위병이 지휘통제실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거수자 3명이 부대 안을 총을 들고 배회하고 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지금 본부중대밖에 없는데 본부중대에도 5분대 기조가 있기는 해서 바로 5대기 출동하고 부대 내부를 싹 뒤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저희도 근무 교대를 하고 바로 그 3명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돌다가 마주치는 선임 간부마다 저희 둘한테 화를 내면서 야, 본 거 맞아? 확실해? 뭐 아니면은 너네 좋은 거 아니야? 뭐 헛거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본 게 맞으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가 한 1시간쯤 돌다가 상황 종료라고 하길래 막사로 복귀를 했는데 1, 2, 3중대 행정반에 가서 직접 총기 개수를 센 거예요. 어차피 총을 뺄 때 총기 대장이란 걸 쓰는데 그게 있으니까 개수는 금방 맞추잖아요. 개수를 맞춰보니까 그냥 딱 맞더래요. 나간 총하고 남은 총하고. 네. 그래서 그냥 초병이 졸아서 헛거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복귀해서 당직 사령한테 탈탈 털리고 본부로 돌아와서 총기함에 총 넣고 선임이랑 둘이 막사 뒤편에 가서 주차장에 흡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흡연을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최일병이 저한테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아까 왜 그런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되물었더니 아니 아까 너 초병서다가 갑자기 막 웃었잖아 혼자. 왜 그런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웃었단 말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이씨 너 갑자기 존 웃다가 뒤돌아서 나 쳐다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칠 상황은 아닌데 진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본 걸 얘기했어요. 저 돌비탑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최일병님 부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최일병님이 저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놀라서 부저를 누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일병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 개소리야 하더니 자기는 그냥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그냥 계속 한참 쿡쿡거리더래요. 웃더래요. 쿡쿡거리면서. 그러다 참다가 한번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몸을 돌린 상태로 본인을 보고 있더래요. 그거에 놀라가지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혼자 생각을 했대요. 뭐지? 얘 뭐지? 했대요. 그러다 잠깐 있다가 제가 갑자기 부저를 눌러가지고 위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했죠. 근데 뭐 선임이 그렇다고 우기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다. 이거 그냥 귀신 홀린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다음날 저희 둘은 행정반에서 또 탈탈 털리고 사유서라고 하나요? 그런 걸 쓰고 선임들한테도 혼나고 그렇게 많이 혼나고 넘어갔어요. 그 일은. 근데 그날 한 간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귀신을 본 그날 그 근방에 있는 한 사단에서 어떤 한 간부님이 총을 들고 타령을 해서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온 건데 제가 귀신 본 거랑 뭐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귀신 본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그 일은 천천히 잊혀졌는데 얼마 후에 2-3번 정도 돌비탑 귀신을 더 봤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돌비탑에 서서 저를 쳐다본다던가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뛰어오다가 멀어지고 와. 뭐 이런 일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돌비탑 귀신을 보는 날이면 한국 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오? 한 번은 저희 부대 한 하사분께서 타령을 하시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노크 귀순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북한군이 GOP까지 들어와서 귀순을 했던 사건인데 작든 크든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귀신을 본 날이면.
그래서 보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게 더 크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다른 병사가 봤다는 날에는 별일이 없는데 제가 본 날마다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선임 축에 드는 그런 계급이 됐고 한 신병하고 근무를 선 적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선임이라서 바깥쪽을 보고 이 후임은 돌비탑 쪽을 보는 거죠. 근데 이 후임이 어떤 친구였냐면 조금 연약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냥 어디에서나 좀 볼 법한 그런 좀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랑 근무를 서게 됐는데 이 친구를 박이병이라고 해볼게요. 네. 박이병이 근무를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상병님 혹시 돌비탑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돌비탑 귀신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그랬더니 이제 박이병이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 뒤로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소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는데 새벽에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진짜 시간도 안 가고 졸리고 하거든요. 최대한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휴가 생각도 하고 하는데 박이병이 갑자기 진상병님 1중대 근무 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쓱 보고 지나가길래 라고 답을 했죠. 그리고 3, 4분 있다가 박이병이 진상병님 1중대 근무 복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보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근데 얘가 제 대답을 들은 건지 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애매한 게 이게 코가 막혀서 푸는 건가 아니면 웃는 건가 모르겠어가지고 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한 5분 넘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조용해졌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흐르고 갑자기 그 박이병이 전투화 뒷굽 있잖아요. 거기로 제 종아리 부분을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실수겠지. 다리 아파서 다리 풀다가 그냥 부딪힌 거겠지 했는데 보통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하나 뒤를 슬쩍 봤는데 얘가 돌비탑 쪽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꿈치가 아니고 앞 코 부분으로 저를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이병이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니 그 부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했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상태가. 온 몸이 막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하면서 몸을 잡는데 위병이 나왔어요. 근데 박이병이 눈 까디집고 막 몸을 흔들면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위병도 놀라서 달려온 거죠. 그러다가 박이병이 초소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병한테 야 행정반에 빨리 연락해 하고 건들면 위험할 것 같아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숨은 잘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뒀는데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막 부조 눌러가지고 위병 보고 야 여기 들어와서 네가 근무 서고 있어 하고 걔를 들쳐업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막사로 막 뛰었어요. 주도로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연병장을 통과해서 막 뛰었어요. 그래서 바로 의무대에 집어넣고 당직사관한테 얘기해서 의무병 깨우고 당직사관이 뭐 군의관도 부르고 해가지고 실제로 군의관이 한 30분도 안 돼서 부대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의무대에서 뭐 어떻게 링거를 맞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정신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직사관하고 당직사령한테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라 해가지고 자기 전에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실 이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시래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좀 못 볼 걸 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아까 초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는데 박이병이 그 1중대 근무교대 지나간 걸 저한테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 복귀를 하는 1중대 애들을 보는데 이제 돌비탑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돌비탑을 지나서 왼쪽 막사로 가는 방향인데 돌비탑이 높다 보니까 가려지는 순간은 안 보이잖아요.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4명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지? 하는데 돌비탑 귀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제가 본인을 무표정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저를 막 눌렀는데 그 순간 제가 막 웃더래요.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발작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몸이 좀 약했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겪었던 일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후임병 때 후임과 선임의 입장이 다른 상황, 서로 다른 걸 본 거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돌비탑 귀신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이후로 누가 봤네 뭐 어쨌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뭐 직접 겪거나 본 적은 없거든요. 돌비탑 귀신 얘기는 여기서 끝인데 그 박이병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한두 달 정도 후에 이제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이 친구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신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국군병원에서 지내다가 뭐 원인 미상이다 해가지고 뭐 의과사 제대를 했다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못 본 거죠, 그 친구를. 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돌비탑 귀신을 보거나 한 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저랑 같은 부대에서 네.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 듣는다면 아 진수바리가 걔구나 오, 알 거예요. 댓글도 남기겠네요. 네. 근데 이 돌비탑 귀신 말고도 뭐 붕대 귀신도 있고 붕대? 강당의 오포 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야기는 이 돌비탑 귀신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원래 첫 시참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고 있던 이야기라서 그냥 오늘 좀 급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 부대에 또 진수바리님과 같이 군생활 하셨던 분들이 반갑게, 오! 우리 때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꼭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진수바리님? 네, 근데 네. 그 부대가 없어졌어요, 지금. 아, 뭐야?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아, 여기 우리 부대였는데 하고 갔더니 네.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없어지든 아니든 간에 그때 당시에 같이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계실 테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진수바리님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진수바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군대 괴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군대 괴담 이야기는 군대를 안 갔어도 사실 집중만 잘 한다면 그 상황만 안다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군대 괴담을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무서워요. 생각보다 그 뭔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섬뜩하고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의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아마도 참여하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열무아빠님이 귀신을 어떻게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이제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빙의로 인해서 제 몸 안에 신령님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는 완전 영안이 열렸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안 내력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직업괴담이 될까요? 예, 직업괴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요. 2022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었는데, 시참 두 번째 때 돌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돌순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시아버지가 강원도 쪽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강원도라고 할게요. 강원도의 모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시공사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 근데 너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알바라고 생각하고 와서 편하게 일하면 된다. 돈은 충분히 많이 주겠다 해서 돈에 혹해서 강원도로 떠나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장례식장을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게 일단 철거될 장례식장인데 그 안에 각종 CCTV와 그다음에 보안 센서, 보안 경보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철거될 예정인데 왜 이걸 달아놨나 해서 돌순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장례식장이 철거된다고 공포된 후에 이 장례식장 안에서 코로나 때는 학생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 겸 이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범죄가 한번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출동했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펜스 쳐놓은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보안, 경보기까지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내가 할 일은 뭔데 물어봤더니 그냥 외부인 출입만 못하게만 막아주면 된대요.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외부인만 못 들어오게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한 8시쯤에 누가 오더라고요. 돌순이가 누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시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집에서 계속 팽당생당 놀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야 밖에 나가서 밥값 좀 해라. 그러면서 저랑 같이 근무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둘이 뭐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를 덕배라고 할게요. 덕배라는 친구가 참 이게 수다스러운 친구도 있잖아요. 촉새같이 막 이게 말을 이게 재밌게 하는 친구. 그래서 있죠.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시간 죽이기도 좋고 재밌게 있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대뜸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경보기가 울려 그래갖고 CCTV 봐야지 했는데 CCTV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일단 덕배한테 야 덕배야 너 여기 있고 CCTV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들고 경보기 울리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 갖고 왔으니까 무전기를 야 덕배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너 보이는 거 있냐 했더니 형 보이는 건 없는데 지하에 시신 안치실 있는 데 있잖아. 형 거기서도 경보기 울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알았어. 근데 그 장례식장 입구는 잠가놓은 상태라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경보기가 울릴까? 약간 무서우면서도 일단은 일이니까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신 안실 쪽 앞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내는 흥얼거림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일단 시신 안치실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주위를 계속 둘러봤는데 연가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계속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런 흥얼소리 있잖아요. 어이구,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메아리가 쳐요, 소리가. 그런데 갑자기 제 귀 속에 누가 귓속말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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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연가인데 계속 둘러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몸이 경직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올라오면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일랑말랑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 몸 안에서 나오셔서 갑자기 앞을 쳐다보시더니 요거 봐라. 넌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냐?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아무도 없는다는 소리가 딱 앞을 봤는데 7살가량의 여자아이가 쟤도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야. 순간 이거 뭐지? 그러더니 신령님하고 그 꼬마 연가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순간 신령님이 소리를 팍 지르시니까 없어졌어요.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게 1달러 됐다고 생각을 해서 덕배 있는 쪽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덕배가 형, 왜 그러니까 형 근데 그 시 안 치실 쪽에 경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까 잘못해서 이거 꺼놨거든? 전원을 꺼놨었어. 근데 이게 경보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런가 순간 요거 봐라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침에 근무 끝나고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 기집애야 너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고 있냐고. 나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거 뭐냐고. 이 장례식장 뭐냐고. 왜 철거되느냐고. 나 지금 여기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니 돌순이가 아니 그냥 뭐 비행 청소년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그냥 CCTV 설치해놨고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순이를. 덕배는 퇴근했고 그래서 돌순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열무아빠 내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냥 시에서 거기 장례식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낼 거래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 건설회사에 시공사로 일거리를 준 거죠. 탈거하라고. 그거밖에 없다. 뭐 여기서 뭐 별다른 사건도 없고 그때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때도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이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돌순이도 저희 집에 대해서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시고 할아버지도 박수무당이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동네 친구라.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돌순이한테. 야, 너 여기 있잖아. 일반 사람이 만약에 나 말고 덕배가 여기 지하에 내려갔으면 덕배 죽었다고. 너 이거 제대로 알아보라고. 안 그러면 여기 덕배 나 근무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시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잤어요. 밤에 이런 일도 있고 진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온몸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누가 몸이 때리듯이 망치로 때린 듯이 아프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하고 해서 일단 잤는데 오후 3시쯤에 돌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시아버지가 너는 쉬래. 갑자기? 일단 쉬래. 그리고 내일 시아버지가 너 보러 오신다니까 일단 오늘은 쉬어. 알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겠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열무랑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덕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형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것 봐라. 지 아들내미를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로 보냈네?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니까 형 이거 경보기 제가 오늘 다 꺼놨거든요. 전원을 CCTV만 켜놓고 근데 CCTV도 다 나가고 경보기 전원을 다 내려놨는데 경보기가 울려요. 그것도 다 하나만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리고 형 그리고 무전기 형 갖고 갔어요? 아니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형 무전기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딨어? 나 배고픈데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보안처소에 덕배를 찾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덕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CCTV 다시 켜고 화면을 보니까 CCTV에도 안 잡혀요. 그럼 이게 덕배가 어디 사각지대에 있나? 아니면 뭐가 일이 있어서 어디 화장실을 갔나? 아니면 저기 구름과자 태우러 갔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얘가 무전기로 갖고 갔었나 봐요.
그 보안초소에 있는 무전기에서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덕배이고 지하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지하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입구도 문이 열려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덕배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뭔 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안치실로 갔는데 덕배가 이게 선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로 손하고 발이 묶여져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에 그 꼬마 영가가 아주 큰 칼을 덕배 머리 위에 조준하면서 하고 저를 보면서 맞서 그러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뭐지? 근데 제가 덕배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가 묶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혼자 케이블 타이를 손과 발을 묶을 순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묶은 거거든요. 순간 안시 옆에 고인물들 염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누가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계단 1층까지 쫓아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덕배를 구해야겠다 해서 안치실로 가서 근데 그 꼬마 영가는 없어졌고 딱 덕배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침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줄 몰랐어요. 막 침이 옷까지 젖은 채로 막 침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웃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블 타이 끊고 이제 덕배 들쳐매고 일단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일단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 119 와서 119에 태워서 병원 가서 응급실에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시동생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 모모 병원 응급실이다. 야, 니네 시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덕배를 여기에 보낸 거냐고. 내가 분명히 권고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덕배가 묶여 있었던 걸로 보니까 누가 침입해서 얘 묶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뭐 진짜 무슨 뭐 학생들이 와서 놀거나 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놀거나 이런 거 아니고 혹시 여기에 뭔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지금 덕배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왔는데 그 시아버지라는 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강원도까지. 응급실에 와서 뒤집어 지신 거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저런 사항이었는데 덕배가 묶여 있었다. 이거 누가 침입한 건데 제가 그 염하는 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누가 도망가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일단 시아버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하시고 경찰이 와서 저희 CCTV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CCTV 분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검은 모자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검은 가방과 검은 자켓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저희 입구 쪽으로.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간 거죠. 입구 쪽으로.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가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CCTV 위치를 아는지 사각지대로만 가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덕배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아버님과 돌순이와 돌순이 남편이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갔어요.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돌순이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열무 아빠야 일단 너 시아버지가 와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단 와보래.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고 씻고 갔죠. 아침에 갔는데 시아버님과 돌순이하고 그 다음에 옆에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참 때 빙의 됐을 때 할아버지 친구분 만신분 두 분 중에 그 한 분이거든요. 할머니 만신분이신데 저를 알아보시고 열무 아빠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이래 저래 해서 돌순이가 제 친구인데 여기 알바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 솔직히 이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영가를 받고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 영가가 하는 말이 자꾸 저보고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딱 장례식장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장례식장 1층은 장례식장이고 2층은 사무실, 지하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치실, 그 다음에 염하는데 일단은 장례식장을 둘러보시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영가들. 그러더니 할머니가 왜 숨어 있냐고 영가들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네 왜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애가 와서 자꾸 우리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잡아먹는다? 영가를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예? 근데 아니 아무리 악귀라고 해서니 어떻게 같은 영가를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이 장례식장 자체가 귀신의 밥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 귀신의 밥상이다. 왜냐면 본래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이제 고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장례 끝나고 그러면 시신에서 영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영들이 3일자 끝날 때까지 머문대요. 근데 이 악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했던 때부터 이 악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밥상이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망한 거다. 그리고 장례식장 옆쪽에 보면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예. 일반적인 특이한 점이 없는 산. 근데 저쪽에서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해서 할머니랑 돌순이랑 시아버지랑 저랑 넷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간쯤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를 가서 옆쪽으로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 등산로가 아닌 그 길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무당분들이 가끔 보시면 기도터라고 해서 이런 공터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처럼 중간에 빠져서 올라가니까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바위 위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부적 하나 붙어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할머니가 뚜껑을 벌컥 넣으시더니 그걸 발로 차셨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머리카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는 거 있잖아요. 아, 마법. 그거 피 묻은 채로 그대로 오. 그게 그 항아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더니 요 작곡들 봐라. 아니 이게 이런 짓을 해서 왜 그러는 거지?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하시기를 저 장례식장은 귀신의 밥상이고 이 귀신의 밥상의 주인은 얘다. 얘다라는 게 뭐야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무당이 한 짓이라고.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허주 하나 붙잡아 놓고 허주 시켜서 신발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허주한테 귀신을 먹이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계속 진화할 거 아니냐고. 그거를 통해서 신발 떨어지니까 허주 이용하면서 무당짓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허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허주한테 먹이를 준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여기 내가 비방을 해놓을 거고 여기 사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부들도 이제 철거하려면 안에 있는 지키부터 끄집어내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오전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방법 차단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는 너 당장 집으로 가라고. 너 집으로 안 가면 네가 못 느끼겠지만 네 몸 주위에 계속 악한 기운이 묻어있다고. 너 네 안에 신령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고. 넌 무슨 깡으로 계속 지하실로 내려갔냐고. 처음에 제가 내려갔었고 덕배 구하려고 또 내려갔잖아요. 예. 2번 내려간 거죠. 할머니가 저한테 야 너 뭔 깡으로 그랬냐고. 신령님이 경고 안 하시느냐고. 아니 경고는 안 하셨고 일단 그 여자 영가랑 기싸움을 하셨다고 처음에. 그리고 2번째 갔을 때는 그냥 저는 덕배만 들쳐매고 나왔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너 지금 네 주위에 니는 못 느끼겠지만 검은색 구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몸 주위에서 돈대요. 그 기운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알았다고. 그 할머니 가시고 돌순이랑 얘기를 했죠. 야 이제 너 들었지 않았냐고. 여기 근무 못할 것 같고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돌순이가 시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니 시아버지가 우셨어요. 근데 열무아빠군 이게 그 무당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위험한 곳은 맞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자네도 무속인 집안 아니냐고. 예, 맞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만 혼자서 근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제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3배를 주시겠다고. 예. 3일만 근무하면. 근데 제가 저번 시점 때도 말했듯이 돈이 깡패잖아요. 집에는 와이프하고 열무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라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수익이 불안정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돈을 3배로 주신다니까 3일만 일하면 돈을 주신다니까 알겠다고. 그 할머니 경고 무시하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저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제가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나서 주시겠지. 신령님이나 아니면 뭔가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뭐 지하실만 안 내려가면 나도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밤에 혼자 근무를 시작하는데 근데 CCTV의 정문에 어떤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속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개구멍 같은 데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왜냐면 제가 원래 정문을 걸어 잠궈놓진 않았었거든요. 근무 때. 근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정문을 아예 걸어놨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계속 개구멍 있는지 쳐다보고 주위 둘러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문 열고 제가 정중히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여기 지금 사유지라고. 저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 지역에 유튜버라고 오. 그렇게 소개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에는 카메라랑 핸드폰 이렇게 들고 진짜 그 유튜버 마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방을 켜놓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방송은 제가 뭐 서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왔다고 한 번만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걸 해야 조금 이렇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하니까 제 사정 좀 봐달라고 제발. 나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장례식장이 어떤 곳인지. 이게 일반인 들어갔다가 진짜 뭔 사고라도 나면은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된다. 가시라고. 그래서 일단 정문을 잠갔어요. 잠고 다시 CCTV 계속 쳐다보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계속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죠. 시간 때우고 있고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고 동시에 안치에서 경보기 빡 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문을 잠가놨는데 문을 강제적으로 열면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보안 센서가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뭐지? 근데 동시에 세 곳에서 울린 거잖아요. 전 또 이 영가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제가 수동으로 센서를 껐어요. 끄고 나서 CCTV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간 때우려고. 근데 장례식장 입구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가 다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프레시 들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떤 모자 쓴 사람이 지하실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두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유인하고 제가 그 사람 따라가면 뒤에서 또 누가 쫓아오는 거죠. 두 명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았어요. 누가 침입을 했으니까. 침입을 하면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유지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여기 어디 장례식장인데 누가 침입을 했으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딱 전화 끊고 계속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분이 안시실로 딱 들어가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가방에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겨누고 제가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맛있겠다.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 너 먹어야 돼. 그러면서 뒤에서도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서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거 뭐지? 빙의자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분들이 10분 안으로 출동을 하시거든요. 앞뒤로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을 든 상태니까 무서운데 10분 동안만 버티면 경찰들이 오니까 순간 제가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제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몸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서 그 칼 든 손을 꺾고 칼을 떨어뜨리는 사람 바로 엎어뜨린 다음에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등 뒤로 칼을 들면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신령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 사람 머리를 딱 치시는 거예요. 딱 치셨는데 그 사람은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스륵 쓰러지시고 그 여자애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거예요. 저희 신령님한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맛있겠다 할아버지 맛있겠다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스르륵 없어지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은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제압이 돼서 경찰에서 오셨어요. 이 경찰에서 오셔서 이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 가서 제가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한 분이 아까 자기가 유튜버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침입을 했던 거라 무단 침입죄 이런 죄로 엮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돌순이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경찰서니까 와라 그랬더니 시아버님하고 다 왔어요. 사유지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시고 이분들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바로 돌순이한테 얘기를 하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네. 본가로 내려가서 야 이거 계속 나한테 접근하는 꼬마 영가가 거슬리기보다는 무서운 거죠, 제가. 그래서 본가에 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다. 칼 맞을 뻔했다. 근데 옆에서 듣고 계신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너는 그 돈 때문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러면서 이 돌순이 이 기집애는 지금 남의 귀한 집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돌순이도 몰랐다고. 돌순이 시아버지도 몰랐고 그때 만났던 그 만신 할머니가 나보고 본가에 내려와 뭐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버지 나 어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신당으로 가라고 해서 신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쓱 저를 쳐다보시더니 와보라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들고 계시는 부채로 갖다가 제 등짝을 계속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픈데 한 10대 맞았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토를 아버지가 옆에서 어떤 항아리로 받으시고 그거를 부적으로 이렇게 봉인하듯이 뚜껑 닫으면서 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열마 아빠야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얘기를 했죠.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거기서 할아버지 친구분도 만났고 그래서 친구분이 본가에 내려가라 보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너 네가 빙의 된 거 못 느꼈냐고. 제가 빙의가 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네 안에서 신령님 느껴지냐?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어디 계시지? 그러더니 신령님은 여기 와 계시다고. 신당 안에 와 계시고 너는 빙의 됐던 거야. 아니 할아버지 나 제정신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 소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에 귀신한테 홀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꼬마 영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신령님이 기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당으로 대피를 하신 거고 그때서부터 저는 약간 빙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저도 모른 채 계속 그냥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채신 할아버지 친구분은 빨리 본가 내려가 보라고 하고 하시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본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때 과잉 제압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칼 들 사람 칼을 뺐을 때 팔을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한 거죠. 제가 과잉 진압하면서 다쳤으니까 너도 폭력 행사했다. 그랬더니 와서 다시 조사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돌순이하고 시아버님하고 시아버님이 부른 변호사님도 계셨고 거기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형사님이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저 여성분 유튜버라고 했나고 유튜버 맞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여성분은 유튜버가 맞긴 맞는데 이 무당분이랑 이 여성분이랑 뭔가 엮여 있었나 봐요. 이게 뭐가 엮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성분 유튜버는 맞는데 약간 그 무당 쪽에 엮여 있었다.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 모른다고. 시아버님이 좀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지역 유지라고 예.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쪽이라 경찰에도 아는 분 많고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유튜버 여성분의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봤는데 그 어깨 위에 그 제가 봤던 꼬마 영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이 유튜버분의 여성분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저희가 등산로에서 그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서주한테 계속 먹이를 줬던 거고 제가 나타나니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고 저희 신령님이 신당으로 대피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홀렸잖아요. 홀렸는데도 정신이 제가 계속 맨정신인 상태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그 자기 딸, 그 다음에 자기 딸 남자친구 시켜서 침입을 해서 나를 해코지를 해라.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와,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뭐지? 근데 돌순이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처음에 왔던 그 무당 할머니는
약간 스케줄이 많으셔서 그 자리에 오실 수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돌순이도 저희 집이랑 많이 친하니까 일을 해서 여기 장례식장으로 한 번만 와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아버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상태로 여기 철거하면 여기에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 터는 어차피 죽었다고, 여기 터에 계신 터주신께서 거기서 떠나셨다고, 여긴 죽은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허주 악기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여기다가 굿은 안 되고요. 스님들을 불러서 여기에 기운을 누른 다음에 악기를 쫓치는 굿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알았다고, 진행해 달라고. 진행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님이 아시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 제사상 살아주신 바라시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셔서 막 상 차리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스님들이 불경 읊으시고 기운 누르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굿을 시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굿판 중간에 앉아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을 찌르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정신이었거든요. 제가 막 정신이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맹정신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행동을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제 입 밖으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계속 그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와.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는 나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안 나갈 건데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제가 맨정신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옆에서 계시던 스님들이 저를 둥글게 에워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주를 제 몸 주위에 이렇게 두르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굿판을 벌리시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도 제 입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얘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인 거예요. 병원인데 이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봤더니 이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응급하게 꼬매려면 이게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호치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 일인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돌순이가 옆에 있었는데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냐? 그랬더니 야 너 순간 그 스님들 떨쳐내더니 네가 스스로 안치실까지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다 따라갔는데 네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도 박고 있었어. 계속 사람들이 말려도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달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제서야 아버지하고 스님들하고 와서 그 의식은 중단이 됐고 더 이상 하면은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중단이 돼서 저 깨우고 병원에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여성분하고 그 무당분은 저희 아버지가 찾았대요. 그 무당분을. 찾고 그 무당분이 데리고 있던 허주라고 하죠. 허주를 해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사단이 난 걸 알고 도망갔고, 여성 유튜버의 어머니이신 그 무당분은 이미 실성했고, 그 여자 유튜버로는 지역 유지이신 시아버지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그 커플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 수사로 넘겼고, 그래서 이런 굿판이나 이런 의식을 했는데도 기운이 안 눌러지니까 아버지가 돌순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철거하시는 거 포기하시라고. 안 된다고.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철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터에 깃들어 있던 악기 기운이 있잖아요. 계속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면 안 된다. 이 귀신의 밥상인 상태로 놔둬야 그나마 주위에 아무 일이 없고, 아니 시아버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이거 군청에 가서 이거 못한다고 하고 발 빼시라. 그래야 시아버님도 살고 지금 병원에 입어있는 저희 아들도 살고, 그 시아버지 아들 덕배 있잖아요. 덕배도 그때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 덕배한테 가서 기운 쳐내시고 그 다음에 의식 하셔서 덕배는 깨어났고, 그 후에 저는 돌순이한테 가서 그랬죠. 욕을 했어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시아버지라는 분이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담력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담력 체험은 맞는데 여기 왔던 우리 학생들은 안타깝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이제는 겨울이나 이럴 땐 춥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동네에 저런 폐 장례식장이 있던 걸 아니까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들도 안타깝게 뭔가 헐렸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하다가 순찰 도던 경찰관한테 발견이 돼서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시아버지는 아셨는데 돌순이한테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허주가 귀신들 잡아먹고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던 시아버님도 묵인하면서 계속 욕심이 났던 거죠. 이게 시공사가 이런 철거를 한번 맡으면 이게 떨어지는 돈이 많나 봐요. 어차피 거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도로 날 거고 하니까 이게 돈 욕심에 그냥 밀어붙였다가 자기 아들 골로 보낼 뻔한 거고. 지금도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요.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있는데 펜스 있잖아요. 펜스만 펴져 있어요. 네. 아직은 거기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를 홀렸던 악기 허주는 도망갔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악기는요, 한번 찜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 4년 전 일인데도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 악기라는 게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퇴치를 못하고 도망간 상태니까.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잠깐 알바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니 잠깐 모습을 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야, 근데 열마 아빠님도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는다? 좀 이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시들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자기의 그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예 생전 기억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아예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힘을 키우는 귀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무당이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허주를 모시면서 그 허주 조종해서 그 허주한테 먹이를 주면서 네. 자기도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 7살짜리 꼬마 아이였거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영가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악귀죠. 그러면 열모 아빠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들모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귀신이 어린 모습으로 나올 때일수록 더 무섭다라고 표현이 많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린 그런 형체의 귀신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꼬마 귀신들은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장난을 치는 건데 그게 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선이 없어요. 오늘 열모 아빠님께서 거의 죽다 살아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무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허밍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열모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집안 대대로 또 세습무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직업 또한 그런 보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앞으로도 열모 아빠님의 다른 이야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